이곳 에게해 쪽의 지도를 둘러보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극히 일부 섬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부터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섬들과 영해를 죄다 그리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국의 경계는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불균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고대 시기 에게해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문명의 열암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아테네, 스파르타, 로도스 등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역사 속에서 이곳 에게해의 수많은 섬들은 그리스인들의 핵심적인 활동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섬들은 대체로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도시국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전쟁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가까이 이어진 기간 동안 오랜 전쟁의 험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마케도니아 제국과 그의 사후 갈라져 나온 헬레니즘 왕국들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에게해의 섬들은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오래도록 그리스의 역사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무렵이 되어 에게해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왕국들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로마의 군세 앞에서 차례차례 무너지며 로마에 흡수되었고, 향후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배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진 이후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이후 에게해 지역의 그리스인들은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이러한 지배의 역사는 19세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와 벌어진 수차례의 전쟁 끝에 오스만은 19세기 무렵 에게해를 포함하여 지중해의 절반을 차지하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지만 의외로 현 그리스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종이나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그리스 정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통치 권한을 부여하는 밀레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전통과 언어, 그리고 관습이 유지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크게 토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당시 오스만 제국의 대체적인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발칸반도 남부 및 여러 섬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오랜 오스만의 지배 속에서도 이슬람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는 오스만의 통치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의 통치 하에서 생명과 재산,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비무슬림으로부터 지즈야라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그리스 공동체, 특히나 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나쿠 지역, 농촌 지역에서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었고, 이러한 비무슬림 세금 시스템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 비무슬림들의 종속된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분노와 굴욕감을 안겨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인 남자아이 중 두뇌나 신체 스펙이 괜찮은 아이들만 추려 군대로 끌고 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데브시름의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렇게 길러진 엘리트 군인인 야니사리는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정예군으로서 오스만 제국의 확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몇몇 출세 욕구가 강한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박탈시키는 시도로 여겨지기 충분했죠. 또한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개척 이후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활용하게 되면서 지중해를 통한 무역 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18세기 무렵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은 그리스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식민지 개척과 정복 활동을 통해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는 유럽 국가들 앞에서 오스만 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었고, 오랜 세월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제국이 대내적으로 약소해지고 있던 시기 점점 더 고취되는 민족의식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갈망을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시인, 상인, 군사 지도자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세력이 형성되며 독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고,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821년 마침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합니다. 1821년 2월 다뉴브 공국에서 시작된 혁명은 펠로폰네소스, 중부 그리스, 그리고 에게해 전역까지 삽시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오스만 제국이 내부적으로는 세르비아 혁명, 외부로는 러시아와 페르시아와의 분쟁을 겪으며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데브시름의 제도로 길러진 야니사리들은 17세기 무렵부터 본래 제국의 목적보다 그 수가 훨씬 더 폭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활용한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어 오히려 제국 내 중앙 정치에 간섭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벌인 오스만 제국의 군 현대화 시도는 이를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 야니사리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며 제국이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을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그리스인들의 반란의 규모와 심각성마저 과소평가한 제국 수뇌부의 판단은 반란의 초기 진압 실패를 유발하며 그리스인들의 대대적인 결집을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혁명군은 재빠른 기습을 통해 발칸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고, 이러한 그리스군의 선전은 유럽 각국에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족적, 종교적 울분을 표출하던 당시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에 대한 복수심이자 이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트리폴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 해당 도시에 살고 있던 무슬림 및 유대인 인구에 대해서 잔혹한 학살, 약탈, 강제 이주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리스인들의 반란과 무슬림 인구 학살 소식은 오스만 제국 전역에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1821년에 기습적인 반란에 우왕좌왕하던 오스만 당국은 이듬해부터 간신히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점령지를 하나하나 탈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인들의 무슬림 인구에 대한 잔혹행위를 겪었던 오스만 당국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을 감행하거나 노예로 삼는 등의 무차별적인 보복을 이어나가기도 하였죠. 게다가 그리스 혁명가들 사이에서 혁명의 주도권을 둔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혁명 세력 간 여러 차례 내전까지 발발하며 그리스군의 활약과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고 도리어 오스만 제국의 반격에 스스로 기름을 부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혁명 세력의 내전 속에서 오스만 제국은 기세를 몰아 완전히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자 결심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속국인 이집트에게 함께 그리스인들을 토벌할 것을 요청했죠. 그렇게 1825년 2월 1만이 넘는 이집트의 군대는 해상을 통해 펠로폰네소스에 상륙하여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양방향으로 몰아치는 오스만과 이집트의 공격 속에 그리스의 비정규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었던 이집트군은 펠로폰네소스의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해 나갔고 그리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메솔롱기에서 그리스와 오스만 이집트군은 무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끈질긴 공성전을 벌였는데 그리스 측의 군대와 민간인들은 떨어져가는 식량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도시 외부로의 탈출을 감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약 7,000명의 그리스인들이 성문을 열고 도주를 시작했을 때 성문 밖 진지에서 대기하던 오스만 이집트의 군대는 피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학살극 속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살해당하고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노예로 사로잡히며 단 1,000명만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이집트군은 메솔롱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같은 학살 소식이 전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기존부터 그리스를 향한 동정심과 오스만에 대한 분노감을 느낀 유럽인들은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오던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로 하여금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개입하도록 거센 압박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개입 여론 속에 각 열강들은 열심히 주판을 두드려 나가고 있었죠. 애초부터 오스만 제국과 적대 관계였던 러시아는 같은 정교의 세력인 그리스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개입을 시사했고 이러한 독립전쟁의 지원이라는 명분을 통해 눈엣 가시였던 오스만을 역화시키고 동지중해와 발칸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참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력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던 영국은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그리스 문제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부터 차관 제공 형식으로 그리스 혁명정부의 돈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점 오스만 제국을 향한 내부적 반감 여론이 거세져감에 따라 영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이집트군에게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하는 입장이었으나 내부적으로 반오스만 친그리스 국민 여론이 거세져가기 시작했고 영국과 러시아가 그리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리스가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것을 우려하며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프로 3국은 오스만 제국을 향해 그리스와 휴전할 것을 압박하였고 그 대신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리스 자치국가를 설립하는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오스만은 이러한 3국의 제안을 거부해버렸고 1827년 9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영포로 연합군은 연합함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이집트 측과 연합군의 갈등 끝에 10월이 되어 이곳 나바리노반에서 양측 간의 격렬한 해전이 벌어졌고 전투의 결과 연합군 측 사망자 및 부상자는 도합 680명 정도였던 반면 오스만 이집트군의 사망자 및 부상자는 약 4,000명에 포로가 된 인원도 약 4,000명에 달하며 전투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러시아는 본 전투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1828년에 전쟁을 선포하며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한때 수세에 몰렸던 그리스인들은 기세를 몰아 더 많은 점령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합군과 그리스의 전방위적 압력 속에 오스만 제국은 더 큰 국력 손실을 입기 전에 연합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1830년 그리스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격시키라는 연합국의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그리스는 지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영토를 획득하며 유럽의 새로운 독립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키클라데스 제도, 그리고 중부 그리스 일부만을 영토로 지니며 에게 제도 일부를 포함한 현대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오스만 제국의 소유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그리스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연관된 모든 영토를 포함하리라는 원대한 목표를 그리고 있었고 이러한 목표에는 오스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던 에게의 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강대국 정치 역학은 이러한 그리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1864년에 그리스는 새로운 국왕의 즉위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영국으로부터 이오니아 제도를 넘겨받았습니다.
또한 1878년 러시아가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당시에는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의 지중해로의 지나친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 국가들의 영토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에게 힘을 실어주어 테살리아와 에페이로스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영토를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12년부터 발발한 발칸 전쟁이었습니다. 본 전쟁에서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에 맞서 전쟁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는 오스만을 상대로 마케도니아, 크레타 섬, 그리고 에게해 제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며 상당한 영토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의 영토 분할 문제로 연합국 간에 벌어진 2차 발칸 전쟁에서도 그리스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그리스는 발칸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영토와 인구가 거의 2배나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칸 전쟁이 종결된 바로 다음 해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리스는 연합군 측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의 결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동부 트라키아 및 스미르나를 할량받고 에게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받는 세브르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튀르키의 독립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독립전쟁 과정에서 튀르키에게 막대한 패배를 당한 그리스는 결국 세브르 조약 대신 조건이 훨씬 불리해진 로잔 조약을 새로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새 출발을 시작하는 튀르키에게는 아나톨리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 그 대신 에게해 섬들에 대한 주권은 그리스에게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는 이탈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도네카니사 제도만을 제외하고는 에게해의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게 된 것이었죠. 이 도네카니사 제도는 1912년에 이탈리아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중에 점령한 지역이었는데, 2차 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전하며 파리 평화 조약에 따라 1947년에 그리스로 공식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당연하게도 이 제도가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반발했지만, 이 지역 인구 대부분이 그리스인이기도 했고, 거의 대부분의 2차 대전 기간 동안 중립국을 표방했던 튀르키예에 비해서 그리스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는 보상 차원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오랜 과정을 통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영해는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경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경계가 불균형적으로 형성된 과정이었습니다.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